인간은 생각보다 이기적이다. 이것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그 불편함 자체가 이미 증거다. 인간은 자신의 이기심을 마주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한다. 그 거부감이야말로 이기심을 들키지 않으려는 자기 보호의 첫 번째 반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착각 속에 가둔다. 나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조건 없이 돕는 사람이라고. 나는 관계에서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 믿음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좋게 보이고 싶은 욕망의 결과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니체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힘과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도덕도 사랑도 희생도 그 욕망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라고. 이 말이 냉혹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인간을 실제보다 더 고결하게 믿어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짚어야 한다. 이기심은 악의가 아니다. 나쁜 사람들만의 속성도 아니다. 이기심은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우선하는 원리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인간의 모든 선택 아래에 깔려있는 작동 방식이다. 이것을 모르면 관계에서 반복해서 다친다. 이것을 알면 관계가 처음부터 다르게 보인다. 사람은 손해보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참는다. 배려라는 이름으로, 의리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그 참음에도 기한이 있다. 감정의 저울이 한쪽으로 너무 오래 기울면 사람은 결국 그 관계에서 빠져나온다. 말없이 혹은 말과 함께 인간은 자원을 투자한다. 시간, 감정, 에너지, 관심. 그리고 그 투자가 지속적으로 손실만 나올 때 생존 본능이 작동한다. 철수하라는 신호가 켜진다. 이것을 냉정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틀렸다. 냉정함이 아니라 인간이 움직이는 방식 그 자체다.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라. 대부분의 경우 그 관계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무언가를 준다. 감정적 안정감, 소속감, 이익, 재미, 위안.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균형을 잃는다. 그리고 균형을 잃은 관계는 반드시 끝난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했는데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혹은 스스로 그 말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문장은 사실 이렇게 번역된다. 나는 그 투자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기대가 없는 헌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기대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간은 항상 돌아올 무언가를 상정하고 움직인다. 손해보는 관계를 자발적으로 지속하는 사람은 없다. 지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그 관계에서 다른 방식의 이득을 얻고 있다. 희생자의 역할이 주는 도덕적 우월감, 떠나지 못하는 두려움, 혹은 3대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 어떤 형태로든 머무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관계는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이유로 유지된다. 도움은 선택이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조건이 있다. 우리는 도움을 순수한 행위로 포장하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사람이 누군가를 돕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중요해서, 도왔을 때 기분이 좋아서, 도운 것이 알려지면 좋아서, 혹은 나중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어느 하나도 순수하지 않다. 모두 자신에게 돌아오는 무언가를 전제한다. 직접 대입해보면 명확하다. 평소에 도움을 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당신에게 불편한 감정을 준 상태라면
같은 수준의 도움을 기꺼이 제공하는가? 관계의 온도가 달라진 순간 도움의 크기도 달라진다. 도움은 감정과 관계의 상태에 연동된다. 그리고 감정과 관계는 모두 자신의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온다. 그 논리대로라면 어떤 행동도 이기심으로 환원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맞다. 그것이 정확히 요점이다. 이기심은 특수한 경우에 작동하는 심리가 아니다. 인간 행동의 기본값이다. 선의도, 친절도, 희생도 그 기본값 위에서 작동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의 행동을 끝까지 설명할 수 없다. 아무 대가 없이 도왔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대가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왔을 때 느끼는 만족감, 선한 사람이라는 자기인식, 상대의 감사함이 주는 정서적 보상. 이것들도 대가다. 인간은 자신이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한다. 그 행동이 타인을 돕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그 선택의 동기는 자기 자신 안에 있다. 도움의 방향은 타인을 향하지만 도움의 출발점은 언제나 자신이다. 친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전략이다. 친절한 사람을 보라. 그 친절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 친절은 선택적이다. 이익이 되는 관계, 인상을 남겨야 하는 상황, 자신이 좋게 보이고 싶은 자리에서 친절은 극대화된다. 반대로 어떤 이득도 기대할 수 없는 관계, 자신의 편판과 무관한 상황에서는 그 친절이 급격히 줄어든다. 개인의 도덕 문제로 축소하면 본질을 놓친다. 이것은 인간 행동의 작동 방식이다. 에너지는 유한하다.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친절도 자원이다. 그래서 친절은 언제나 계산된다. 상대에게 권력이 있을 때, 상대가 나에게 필요할 때, 상대의 시선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순간 친절은 정밀해진다. 반면 상대가 나와 아무 접점이 없고 다시 만날 일이 없고 나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을 때, 그 순간 친절은 선택사항이 된다. 주변을 떠올려보라. 윗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친절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무관심한 사람을, 손님 앞에서는 웃다가 가족 앞에서는 신경질적인 사람을. 그 사람이 이중적인 것이 아니다. 친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산은 대부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 친절은 본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밀한 배분이다. 중요한 것은 그 친절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친절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관계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계산적이 된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린다. 가까울수록 더 편하고, 더 솔직하고, 더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다. 가까울수록 기대가 높아진다. 기대가 높아질수록 계산이 정밀해진다. 얼마나 받았는지, 얼마나 줬는지, 지금 이 균형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낯선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흘려보낸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남는다. 왜인가? 그 가까운 사람에게 투자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투자한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도 크다는 의미다. 그리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의 배신감은 투자의 크기에 비례한다. 부부 사이에서, 오랜 친구 사이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구조를 보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내가 이렇게 참아왔는데 당신은 왜? 이 문장들은 모두 같은 심리를 드러낸다. 나는 부자했다. 그러나 수익이 없다. 이것은 거래의 언어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도 인간은 거래를 한다. 단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뿐이다. 가까운 관계에서 내가 변했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을 생각해보라. 그 말의 진위는 대부분 이렇다. 예전에는 나에게 더 많이 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변한 것은 상대가 아니다. 조건이 변한 것이다. 그리고 조건이 변하면 관계도 변한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는 순간 사람은 그 관계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한다. 이 재평가는 냉혹하게 들리지만 모든 관계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오래된 관계가 반드시 깊은 관계는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래된 것은 그 조건이 오랫동안 충족되어 왔다는 뜻일 뿐이다. 인간은 감정보다 자기 보호를 먼저 선택한다. 감정적으로 힘들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라. 진심을 말하지 않는다. 상처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을 놓지 않는다. 취약함을 드러내는 대신 강해 보이거나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쪽을 선택한다. 감정적 진실보다 안전한 말을 먼저 고른다.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그 말이 진실인 경우는 얼마나 되는가? 사람들은 괜찮지 않을 때도 괜찮다고 말한다. 취약한 감정을 드러냈을 때 상대가 그것을 이용하거나 그것을 계기로 자신을 납득해 볼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이 진심보다 강하게 작동한다. 누군가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갈등 상황을 외면할 때 내가 낄 문제가 아니다. 나는 중립을 지킨다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그 중립은 대부분 자신이 불편해지거나 손해볼 상황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정함의 언어로 포장된 자기보호다.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노골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다. 연락이 조금씩 줄어들고 만남이 뜸해지고 대화가 표면적인 것들로만 채워진다. 이것이 자기보호와 작동하는 방식이다. 소리 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자기보호는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이다. 그리고 그것은 감정보다 먼저 작동한다. 이 순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왜 진심 대신 안전한 말을 선택하는지를 알 수 없다. 자기보호가 먼저 작동하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진심은 언제나 검열된 상태로 전달된다. 그 검열의 기준은 하나다. 이것이 나에게 안전한가? 관계는 조건이 바뀌면 반드시 변한다. 자기보호가 감정보다 앞선다는 것은 결국 관계도 감정이 아니라 조건 위에 서 있다는 뜻이다. 내가 이 관계에서 안전한가? 이 관계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비용이 감당 가능한가? 이 조건들이 충족될 때 관계는 유지된다. 그 조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관계는 조정된다. 사람들은 관계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다. 조건이 바뀐 것이다. 함께 있었던 이유, 서로에게 필요했던 것,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했던 환경. 이것들이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진다.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달라진다. 같은 동네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면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진다. 경제적 상황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배신이 아니다.
관계의 토대가 되었던 조건이 사라졌을 때 관계의 밀도가 조정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원리를 인정하기 싫어한다. 우리는 조건 없이 친구야 라는 말을 믿고 싶어 한다. 그래서 조건이 바뀌었을 때 관계가 달라지면 상처를 받는다. 배신당했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 상처의 뿌리는 조건 없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착각이다. 조건 없는 관계는 없다. 조건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서로 가까이 있다는 조건, 비슷한 삶의 단계를 공유한다는 조건, 서로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건. 이 조건들 중 하나라도 사라지는 순간 관계의 온도는 낮아진다. 관계는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 유지된다. 감정은 그 조건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이다. 도덕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유연한 도구다. 사람들은 도덕을 고정된 원칙으로 이야기한다. 거짓말은 나쁘다. 배신은 나쁘다. 이기적인 것은 나쁘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이익이 걸렸을 때 혹은 생존이 위협받았을 때 그 도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라. 달라진다. 언제나 달라진다. 거짓말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은 한다. 배신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 충분히 클 때는 배신을 선택한다. 이기적인 것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매우 이기적인 판단을 내린다. 이것을 개인의 결함으로 읽으면 본질을 놓친다. 도덕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다. 도덕은 사회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그 규범을 따르는 것이 이익이 될 때, 혹은 따르지 않았을 때의 비용이 클 때, 인간은 도덕적으로 행동한다. 반대로 도덕을 어겼을 때의 비용이 낮고, 어기는 것에 이익이 클 때, 인간은 도덕적 유연성을 발휘한다. 그리고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찾는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 나는 나쁜 의도가 없었다. 이 말들은 모두 같은 기능을 한다. 도덕적 기준을 어겼지만 그것이 자신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이다. 인간은 도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활용한다. 도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도덕적 기준이 철저한 것이 아니다. 도덕을 지켰을 때 얻는 이득이 어겼을 때의 이득보다 크다는 계산이 일관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은 그 계산의 결과물이다. 원칙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모든 선택은 결국 자신을 향한다. 이기심을 모를 때 관계에서 반복해서 다친다. 이기심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순수하게 자신을 위해 움직인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이 깨질 때마다 배신감을 느낀다. 상처를 받는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도망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잘못 이해한 문제다. 누군가가 갑자기 거리를 두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찾는다. 오랜 친구가 소원해지면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되짚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람의 조건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나와의 관계에서 얻는 것이 달라졌거나 그 관계를 유지하는 비용이 커졌거나 이것을 모르면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소모한다. 이기심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르게 본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왔을 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안다. 그 사람이 갑자기 거리를 뒀을 때 어떤 조건이 달라진 것인지를 안다. 그 사람의 친절이 변했을 때 무엇이 바뀐 것인지를 안다. 이 이해가 있을 때 상처는 줄어든다.
관계는 더 선명하게 보인다. 이기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냉소가 아니다. 냉소는 인간을 혐오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르다.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시하는 것이다. 그 직시 위에서 관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어떤 관계가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는지, 어떤 관계에서 자신이 소모되고 있는지가 보인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어디에 자신을 둘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중심에 두고 움직인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인간의 이기심은 숨겨진 것이 아니다. 형태를 바꿔 나타날 뿐이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인간을 제대로 볼 수 있다.